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MLS, J리그, K리그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뉴욕 레드와 인터마이의 경기가 현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되면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승무패 29회차가 주중 경기들로 연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석과 자료 취합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몇몇 분들께서는 풋볼살롱에게 체력적인 이 걱정이 있어서 조금은 쉬엄쉬엄 분석을 진행을 하라고 감사하게 조언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정보를 취합을 해 왔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립니다. 이 최대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또한 최종 픽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분석가들이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 말에 책임과 근거가 생기려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나만의 픽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료와 분석은 진행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분량과 자료 양으로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29회차도 정주행을 하시면 적중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두 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 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J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인터 마이애미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웬만한 MLS 팀들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0승 1무 4패로 오히려 홈 고자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는 2승 1무 3패로 그래도 나름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홈 경기에서 개 죽을 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동부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뉴욕 레드
아무래도 원정 일정 취소로 인해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인터 마이애미이고, 이 마이애미에는 곤살로 이과인이라는 우리나라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베테랑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이과인 선수가 올 시즌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과인 선수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저조한 득점력을 특히 홈에서 보여주는 것이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이 골 결정력 면에서 이과인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과인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애틀란타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나쁜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애틀란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정상 궤도로 돌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터너 선수와 오른쪽 측면 자원인 뷰캐넌 선수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지만, 확실히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주축 공격자 자원들인 보우, 까를레스 힐, 애덤 북사 선수 같은 주축 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인터 마이애미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배당치고는 뉴잉레벌 쪽으로 기우는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보통 MLS 팀들은 홈 경기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올 시즌 단 1승도 없는 고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뉴잉레벌도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땐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긴 해도 최근 좋지 못했던 흐름을 직전 애틀란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베테랑 곤잘로 이과인이 터져주지 않으면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약점이고, 뉴잉레벌은 지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뉴잉레벌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잉레벌의 주전 골키퍼 터너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애틀유나전에서 백업 골키퍼인 노장 이 나이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공백을 메워줬기 때문에 의외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는 심할 것 같지 않은 뉴잉레벌입니다. 동부리그 꼴등팀과 선두의 경기이기 때문에 뉴잉레벌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꼭 이런 뻔한 경기에서는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승무패 패턴이기 때문에 이 투포를 써서 이변을 노려볼만 하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이성적인 분석으로는 인터마이 쪽의 승리나 무승부를 가져갈 근거가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8번 경기는 인터마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뉴욕시티와 몬트리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뉴욕시티 쪽이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최근에 뉴욕시티의 경기력이 들쑥날쑥합니다.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콜럼크루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홈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몽레알, 몬트리올 임팩트와의 상대 전적은 3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2승 1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뉴욕시티입니다. 직전 7월 몬트리올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었던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홈에서 반드시 서력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직전 몽레알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올랜도 시티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확실히 홈으로 뉴욕시티가 넘어온다면 이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그래도 높아 보입니다. 에이스 공격 자원인 헤수스 메디나 선수가 최근에 이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가 직전 콜럼크루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헤수스 메디나의 왼발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뉴욕시티입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수 센즈 선수와 주전 골키퍼 존슨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중앙수비수 칼린스 선수는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존슨 골키퍼 대신 나왔던 이 바라자 골키퍼가 직전 콜럼크루전에서 2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뉴욕시티는 주전 골키퍼 존슨 선수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의 최대 강점은 세트피스 공격인데 8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MLS 기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몽레알,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5대4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고, 몬트리올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2승 2무 2패로 경기당 평균 1골 득점과 실점도 평균 1골로 밸런스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쿠이오토 선수가 온두라스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백업 미드필더 아메드 함디 선수와 호아킨 토레스, 메이슨 토이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5대4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평균 점유율이 높은 뉴욕시티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압박 라인이 높은 뉴욕시티이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있는 편이고 롱볼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기를 앞세우는 공격 패턴을 선보인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트리올의 핵심 공격수인 쿠이오토가 빠졌지만 백업 자원인 아메드 함디, 토레스 같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공격 쪽의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몽레알입니다. 뉴욕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최근에 기복 있는 경기력을 고려하고 몬트리올의 원정에서의 밸런스 있는 모습을 고려를 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뉴욕시티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강한 팀인데 이 몬트리올이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직전 신시내티전에서도 4골 중에 1골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던 이 몬트리올이기 때문에 뉴욕시티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뉴욕시티 승리를 베이스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투포를 써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와 DC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토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홈팀 시카고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가 직전 내슈빌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수비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대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선 0승 0무 5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시카고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3승 2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C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1승 3무 2패로 홈에서만큼은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매치업인 만큼 이번에도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이 홈과 원정에서 전혀 다른 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직전 내슈빌전에서 중앙수비수 카펠호프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 중앙수비수 칼보라는 선수는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이 칼보 선수가 차출이 돼서 이 시카고가 원래는 4백을 쓰는 팀인데 칼보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3백으로 내슈빌전에 임했는데 그 3백 수비의 한 축인 카펠호프까지 퇴장을 당해서 이 수비진을 꾸리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 시카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카고 파이어의 감독 라파엘 위키 감독이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지난 내슈빌전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 DC 유나이티드 전에도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지시나 디테일한 준비가 어려울 수 있는 시카고이고 시카고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세트피스 수비도 약한 것이 시카고입니다. 장신 공격수 베리치 선수가 11경기 만에 올랜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지만 내슈빌전에서는 최저평점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바로 메드란 선수 역시 내슈빌전에서 침묵을 하면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 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승 1무 5패로 홈에서 4승 0무 2패의 성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DC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력만큼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았는데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DC이기 때문에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도 특유의 전방 압박을 앞세워서 필라델피아를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격 자원인 폴로레스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은
이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원체 시카고가 홈에서 강하고 DC가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시카고 사이드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DC가 최근에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도 DC가 패배는 했지만 특유의 전방 압박을 통한 경기 운영으로 나쁘지 않은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시카고가 내슈빌 원정에서 제가 1대5로 대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슈빌의 전방 압박에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기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슈빌 못지않은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DC 유나이티드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이고 시카고 역시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DC가 전방 압박이 좋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DC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카고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제가 시카고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하면서 동시에 수비는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C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 공격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가 이 약점이 노출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공간이 벌어지는 시카고를 상대로 DC 유나이티드가 효율적인 스루패스 공격을 자주 시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앞서 말했듯이 홈에서 시카고의 강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팽팽한 양상 속에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양팀 만나면 무승부 흐름이 많았던 부분도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홈팀 시카고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신시내티와 애틀 유나의 경기인데 신시내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가 의외로 홈에서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1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이 신시내티인데 직접 몽레알 원정에서도 충격적인 4대5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한풀 꺾여 있습니다. 그래도 신시내티에 제가 홈 첫 승을 노려보는 이유는 신시내티 홈 경기장에 홈팬들이 굉장한 열기를 보여줍니다. 평균 관중이 25,000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충분히 첫 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틀란타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조금 밀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신시내티를 믿고 싶은 이유는 애틀란타 쪽의 전력 누수가 워낙에 심합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 멀레이니 선수가 퇴장 징계 중에 있고 주전 골키퍼인 구잔 선수와 왼쪽 풀백 벨로, 주전 중앙 수비수 로빈슨 선수 모두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바르코가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하인드먼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에 애틀란타가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하락세이기도 하고 원정에서만큼은 0승 3무 3패로 단 1승도 없는 원정 고자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아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신시내티가 열성적인 홈팬들 앞에서 1승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우선 무게중심이 낮은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MLS 최하위권이고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점유율이 1등 팀입니다. 따라서 공을 오래 소유를 하면서 주도권 자체는 애틀란타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신시내티에게는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이 있고 애틀란타 는 세트피스 공격이 있습니다. 다만 신시내티의 홈경기 이점과 더불어서 애틀란타 쪽의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이 많은 점, 애틀란타가 원정 고자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을 해보면 신시내티 쪽으로 근소하게 이 우위가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 면에서는 애틀란타가 우위에 있지만 직전 뉴잉레벌전에서도 애틀란타가 홈 경기에다가 뉴잉레벌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한 것을 보면 확실히 전력 누수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공격 자원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신시내티가 열렬한 홈팬들 앞에서 시즌 첫
홈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신시내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스포르팅 캔자스시티와 세너제이 어스케이크가 맞붙습니다. 저는 스포켄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스포켄자이고, 지난 회차 28회차에서 최대 이변을 만들어냈던 이 세너워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고려를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스포켄자가 홈에서는 5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고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 세너제이를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탄 스포켄자인데 이 문제는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주포 공격 자원인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부시오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포 공격수인 살로이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로이 선수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풀리도와 부시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스포켄자가 그렇게까지 평소에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너워스와의 상대전 정면에서 원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스포켄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백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중앙 수비 라인에 산체스와 폰타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패스와 빌드업의 강점이 있는 이 스포켄자의 수비진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오는 공격 작업이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만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서 세너제이보다 확실한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 것도 스포켄자 쪽에 승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콜로라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무패 28회차 메이저리그 사커 최대 이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화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세너제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아일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허리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역습 공격이 강점이 있는 세너제이 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케이드 코엘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출전한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의외로 세너제이가 2위를 달리는 팀이라서 스포켄자 역시 평균 점유율 3위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이 맞붙으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스포켄자 쪽으로 기울지만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경기입니다. 스포켄자가 공격과 중원의 핵 풀리도와 부시오가 대표팀 차출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너워스는 전력 누수가 그리 크지 않고 직전 경기에서 홈 깡패 콜로라도를 상대로 비슷한 배당 지금 스포켄자와 세너워스의 배당이 직전 회차인 콜로라도와 세너워스의 배당과 거의 유사한데 그러한 유사한 배당 속에서 1대1 무승부로 콜로라도의 덜미를 잡은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스포켄자 단통승으로 가는 이유는 콜로라도와 스포켄자의 이 성향이 조금 다른데 세너워스가 역습 수비가 취약한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은 팀이어서 세너워스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역전골까지는 이 실패를 했는데 반면에 스포켄자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역습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서 세너제이의 약점인 역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스포켄자가 제 아무리 풀리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살로이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최전방에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스포켄자가 우위에 있고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캔자스 시티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스포켄자 쪽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스포켄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28회 차에서 모두의 뒤통수를 때렸던 콜로라도 래피즈와 FC 댈러스가 맞붙습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댈러스 쪽에 조금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로라도가 홈에서는 4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전력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직전 세너제이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아코스타 선수와 왼쪽 풀백 샘 바인스 선수가 모두 국가대표팀,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콜로라도입니다. 이 댈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특히 홈에서는 3승을 거두고 있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이 제아몰이 세너제이에게 덜미가 잡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콜로라도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수 디에고 루비오 선수가 이 세너제이전에서 결장을 했는데 벤치만 달궜습니다. 2선 공격 자원인 바리오스 선수는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못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0승 0무 6패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콜로라도가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댈러스가 포틀랜드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고, 18살 신예 공격수 페피 선수가 포틀랜드전에서도 맹활약을 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강타를 하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지금 원정 성적을 보시면 0승 0무 6패에다가 경기당 평균 0.3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점력과 실점 역시 평균 2골이 넘는 허벌창 수비를 원정에서 보여주는 댈러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에서 다부진 콜로레피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댈러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댈러스가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콜로라도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직전 세너제이전에서도 선제골 실점 과정을 보면 콜로라도 수비가 이 세너제이 공격수의 개인기 한 번에 쉽게 벗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댈러스의 공격진들도 개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콜로라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댈러스에는 최근에 최전방 18살 신예 공격수 페피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포틀랜드전에서 아쉽게 득점에 실패를 한 페피가 이번에는 골문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확실히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100%는 아니라는 점이 있고, 댈러스가 원체 원정 고자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콜로라도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댈러스가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댈러스가 승점 1점 정도는 이변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레알 솔트레이크와 LA 갤럭시의 경기인데 홈팀 레알 솔트레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갤럭시의 승리까지 가져가서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LAFC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슈팅 숫자가 무려 이 3개 대 29개로 굉장히 열세인 경기를 한 솔트레이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LA 갤럭시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트레이크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이 원정에서 2승 중에서 1승이 사실상 홈 경기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3승 3무 2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밴쿠버전이 그랬는데 원래는 밴쿠버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경기였는데 밴쿠버가 지금 솔트레이크의 홈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홈 경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근 LA 갤럭시와의 상대 전적은 2승 4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2승 1패로 다부진 모습을 갤럭시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트레이크에는 주포인 크라이라크 선수가 있는데 LAFC전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수 루비오 루빈 선수는 7경기 무득점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다시 크라이라크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고 그래도 솔트레이크의 수문장 오초와 골키퍼가 직전 LAFC전에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무려 8개의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문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리그 5경기 3승 2패를 거뒀는데 직전 밴쿠버 원정에서는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LA 갤럭시의 최다 득점자이자 MLS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치차리토 선수가 최근에 종아리 부상으로 몇 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투포를 말씀드렸는데 치차리토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충분히 갤럭시의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치차리토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솔트레이크 쪽으로 꺾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LA 갤럭시는 치차리토 선수뿐만 아니라 핵심 미드필더인 리제 선수와 베테랑 도스 산토스까지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도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갤럭시인데 원정에서는 3승 0무 3패로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실점이 2골로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최대 강점은 최전방에서 한방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솔트레이크에는 크라이라크라는 공격수가 있고 LA 갤럭시는 박지성 선수와 맨유에서 활약을 했었던 닉네임 치차리토 본명은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인데 이러한 확실한 피니셔가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의 강점인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그렇게까지 갤럭시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는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솔트레이크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점은 만약 치차리토까지 최전방에 들어올 수 있다면 화력적으로 LA 갤럭시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LA 갤럭시 쪽의 핵심 미드필더들이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있고 갤럭시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면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치차리토가 만약에 결장을 한다면 의외로 솔트레이크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LA 갤럭시가 직전에 밴쿠버를 상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밴쿠버가 현재 레알 솔트레이크의 홈 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A 갤럭시 역시 원정 이동에 따른 체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LA 갤럭시의 에이스 치차리토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치차리토 선수가 출전이 조금 어렵다는 뉘앙스의 소식이 있으면 레알 솔트레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볼만 하고 치차리토 선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솔트레이크전에서 복귀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종아리 쪽 부상이기 때문에 이 근육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100% 컨디션이 올라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나온다면 솔트레이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고 갤럭시 역시 치차리토가 있고 없을 때의 골 결정력 자체가 다른 팀이기 때문에 갤럭시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찍 올려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차리토 선수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솔트레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연이어서 승무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과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분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